네. 네. 저희가 잠깐 저녁 먹고 오는 동안에 네. 퇴근길 라이브에서 군대 얘기한 모양이에요. 아하. 뜨겁네 정말 채팅창이. 안 기자는 군대 다녀왔나요? 네, 저는 현역병으로 다녀왔죠. 소총수? 아니, 전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포병? 몇 미리?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왜냐면 통신병이어가지고 아. 통신 중계만 하느라고 155mm. 몇 미리 포가 날아가는지도 몰라? 전뭐 한 번도 포병인데 포를 쏴본 적이 없어요. 포병은 안 걸어 다닌다면서요? 차 진짜? 타고 다닙니다. 전원이다? 네. 포병 분대 전원이다? 거의 다. 그럼 포 들 일도 없고? 포 드는 부대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차로 끌고 가는 포여가지고.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모병제요. 앞으로 모병제로 가야죠. 손 들고 지원하고 직업 군인만 군대 가고 그렇지. 월급 주고. 그렇지. 그걸로 가야죠. 군대 얘기 그만하라는데요. 그래? 왜 모병제를 찬성해요? 모병제? 다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기 요즘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병제가 다 가는 건가? 모병제는 모병제가 징병제죠? 징병제죠. 징병제. 모병제가 징병제고. 그럼 아닌 건 직업 군인이고. 다 가는 거 찬성한다. 아니 다 가는 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군대 얘기는 그만 하고. 네. 김현우 소장님 오시면 물어보죠. 장교 네. 출신이 김현우 소장 오시면 군대 얘기합시다. 장순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장순원 기자는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저도 보병으로 갔다 왔는데 네. 81mm? 81mm. 네, 그거 박격포. 들고 다녔어요? 네, 들고 다녔습니다. 이야. 조금 이거 왠지 멋있어 보이네. 민자 거북이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둘 다 재밌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또 하나는 은행들 대출 규제가 다시 꼬이고 있다.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풀어주는 거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난번에 제가 장순원 기자 없을 때 안 기자하고 둘이 백브리핑 할 때 우리 그때 칠판 같이 써가면서 주제를 한번 말씀드렸죠. 네. 개판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요율은 부동산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게 합리적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싼 부동산이라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품이라는 게 드니까 싼 거는 요율을 좀 높여서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중개했다. 그럼 한 10% 받아가시고 한 1,000만 원. 아니다. 한 1% 받아가시고 100만 원. 10억짜리를 중개했다. 그래도 1% 받아가면 1,000만 원이잖아요. 큰 거 중개하기가 뭐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더 10배를 많이 받아갈 건 아니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요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왜? 그래서 2%가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줘라. 창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편안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네. 그렇더군요. 그렇죠?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서론이 길었어. 네,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에 예고가 됐던 건데 조금 구체안이 나왔어요. 이제 오늘 19일 이후에 이제 계약하는 주택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새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일단 그래프로 좀 보실까요? 그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난 나왔네. 네, 지금 그래프 보시면 기존에는 6억 원을 기준으로 6억 원 밑에는 지금은 이제 0.5%, 9억 원을 기준으로 매매 시에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밑으로는 0.5%, 9억 원이 넘어가면 0.9%를 적용하는데 이제 개편안은 이제 9억 원 아래에서는 0.4%, 그다음에 9억 원이 넘어가면 구간별로 조금씩 나눠지는데 0.5에서 0.7% 사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차 중개도 비슷한데 6억 원을 기준으로 6억 원 아래에서는 0.4%가 지금 적용되고 6억 원을 넘어가면 0.8%가 적용되는데 이게 조금 세분화되고 낮아진다. 이렇게 저기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표를 같이 보고 계시죠? 말이 안 되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아니 6억에서 9억짜리는 수수료율이 0.4인데 9억에서 12억짜리는 더 비싼 집인데 수수료율은 왜 더 높습니까? 높아져. 왜 더 높죠?
징벌적이지 징벌적. 그러니까 왜 수수료율, 그러니까 세금은 저렇게 걷는 게 말이 되죠. 네. 뭐 취득세까지도 저렇게 하는 게 컨셉이 맞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중개하시는 분한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하나 사면 200원, 10개 사면 2,000원이 아니라 10개 사면 3,000원? 왜? 말이 안 되죠? 예.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논리는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숫자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긴 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집값이 비싸지면 더 수수료를 많이 내는 네. 그런 구조는 뭐 이번에도 여전하죠. 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오랜 관행으로 이런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중위 가격이 뭐 10억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서 별 불만이 없었어요. 수수료율에 네, 대해서. 예. 근데 집값이 올라가고 수수료율이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올라갈수록 요율이 더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계속 제기했고 예. 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1억 원짜리 집을 파나 10억 원짜리 집을 파나 사실 해주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수수료 10억짜리를 팔면 1,000만 원씩이나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갈 이유가 있느냐 예. 이런 반발이 심해졌고 네. 그런 반발과 이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뭐 국토부에서 그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의견을 조금 들어보면서 좀 하여튼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손을 본 게 뭐, 이런 조금 지금 손 보자. 수수료율입니다. 네. 알겠어요. 뭐 하여튼 표의 구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숫자는 조금 내려왔다. 근데 난 안 할 거야. 이거 안 기자가 하세요 이거. 이 주제. 근데 이게 그 방금 아까 전에 보여준 표가 협의 상한선인 거죠. 그러니까 협의할 수 있는 그거를 고정된 요율이 아니고 그 밑에까지 그게 상한선이고 그 밑에까지 협의해도 된다. 네, 여기 구간별로 나와 있는 뭐 표에 아까 나왔듯이 예. 구간별로 나와 있는 그 요율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중개사하고 의뢰인이 협의해서 이제 그 수수료율을 정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이게 근데 조금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은 예. 지금 9억 원 아래에는 0.5%가 적용되고 있고요. 네. 9억 원 위에는 이제 0.9%가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네, 제도 네, 지금 예. 제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9억 원 이상 0.9%를 적용할 때 그 어떤 문구가 붙어 있냐면은 0.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측이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정한다.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이제 한 10억 원 되면 중개 수수료가 이제 0.9%니까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 900만 원을 다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제 중개 사분하고 이제 의뢰인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이제 너무 비싸니 좀 깎아주세요. 그렇지. 해서 한 너무 비싸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러니까 네. 0.5%에서 0.6% 정도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게 네. 뭐 일반적이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바뀐 수수료 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수수료율이 좀 바뀌잖아요, 구간별로.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0.5%에서 0.7%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뭐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0.5%에서 0.7%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결정하라. 뭐 제도 자체는 그런데 네. 현실에서는 이제 협의가 될 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예, 중개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수수료 상한선이 내려와서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렇게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저게 약간 고정 수수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 전에도 지금 0.5%, 0.9%, 0.6%, 0.9%돼 있을 때도 그 앞에는 거기도 상한선이라고는 돼 있어요. 잘 보면. 근데 그 앞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0.6 했고 맨 밑에 부동산 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0.9%에 대해서만 협의 이렇게도 써 있어요. 0.9% 이내에서 협의라고 써 있죠. 맨 밑에만 9억 원 이상의 거래만. 9억 이상에 대해 거래만. 그래서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의 거래만 지금 협의를 해서 0.4나 0.5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은 다 위에 것도 상한선이어서 네.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써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밑에만 협의라고 써 있으니까. 그건 협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거는
협의라는 문구도 없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이게 사실 협의란 문구가 있어요. 이제 저렇게 있는데 이제 그 기존에는 그 협의란 문구가 크게 써 있었어요. 네, 크게. 제가 관련 그래프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걸 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니 나 가만히 있기로 했는데. 다음 거. 다음 거. 예, 이게 보통 이 서울 지역에서 거래되는 이제 수수료 관련 표인데요. 그 네. 아랫 부분에 보시면 현재 거죠, 바뀐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현재 적용되는 건데 예. 9억 원 이상의 경우에 이제 1000분의 9, 그러니까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는. 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조금 9억 원 이상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문구가 이렇게 보이기 난 때문에 진짜 저게 왜 저렇게 이게 들어가는지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9억 원 아래 것들은 저기 상한 요율이 고정 요율처럼 돼 버렸고 그 엄밀하게 말하면 원밀하게 말하든 뭐 어떻게 말하든 상한 요율이니까 그걸 넘지는 말란 뜻이지 그걸 받으란 얘기가 아닌데 0.9는 0.9 이내에서 협의라고 써 있고 그 나머지는 그냥 상한 요율이라고 써 있으니까 협의라고 써 있는 것만 협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상한 요율은 상한이면 넘지만 않으면 이 안에서는 얼마 받아도 되는 건데 네. 그냥 상한 요율을 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좀 조금 이상해요 그.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상한선을 국토부에서 조정하면서 네. 이제 중개인들과 소비자들이 이제 협의하는 대신에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되면 사실상 이 수수료 상한 요율을 낮춘 의미가 없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그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협상이 가능하다. 네. 이제 중개사들이 그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협상도 가능하고 이제 이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또 이제 중개사 사무실 어딘가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잘 보이게. 네, 실제로 이거 사실 협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표를 만들 때 0.4라고 쓰지 말고 0.4 이내에서 협의 다음에 0.7이라고 쓰지 말고 0.7 이내에서 협의라고 쓰면 써 있으니까 알아서 협의지. 협의할 텐데 어. 그걸 0.7이라고만 쓰고 협의라는 얘기를 안 쓴 후에 그러나 협의할 수 있다는 걸 여기다도 붙이고 저기다도 붙이고 안내를 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0.4에서도 협의, 0.7에서도 협의면 다 협의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중개 수수료 요율은 네. 에브리띵 다 협의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이론적으로. 그렇지. 형식적으로도 다 그렇고. 그런데 국토부가 만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이는 표에 9억 원 이상에만 협의라고 한글로 써놓고 나머지는 그냥 상한요율이라고 하면 대충 해놓고 숫자만 박아놓으니까 처음 가본 사람들은 숫자만 박혀있으면 그 숫자 내야 되는 거고 0.9 이내에서 저건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사장님 저건 협의하라고 써있네요. 우리 협의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협의라고 써줘야지 상한요율이니까. 맞아. 맞아. 아니면 협의하지 말게 아예 요율을 정해주든가. 아예 고정으로 아예 고정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밥도 아니고 죽도 이번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상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그 고정가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사실상은 그런 취지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가 받으라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고정가 말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협의지만 고정가를 사실상 받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9억 원 넘는 거는 지금까지는 0.9를 냈는데 이번에 싸졌습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싸졌냐고요?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표 가는데 저희 약간 최초로 해왔던 저희가 표를 보기가 굉장히 좀 전기가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손을 이렇게 표를 이렇게 돌리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박스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박스가 현재가 9억 넘는 것들은 12억이든 15억이든 다 0.9잖아요. 예. 그런데 저게 실제 0.9가 아니라 0.9 이내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써 있죠. 0.5나 0.4를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0.5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개편안에 9억 12억은 0.5 파란색 글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2, 15는 0.6 15는 0.7이 되면 저것도 협의해서 반에서 만날 거냐 이거지. 0.7인 구간에서는 0.3이나 0.4를 할 거냐 0.6인 구간에서는 0.3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맨 제일 높은 0.7에서도 0.7,
이내에서 협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0.7 이내에서 협의라고 써줘야 되는데 써요? 안 어떻게 씁니다. 지금 이제 안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안 쓴다는 국토부에서. 거네. 안 쓴다는 얘기지. 이제 사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게 거래할 때 이런 식으로 요율이 정해지면 그게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 권리를 강하게 어필하기가 힘들 거니까 이걸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협의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국토부에서 써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그러니까 많은데 0.7이라고 쓰지 말고 네. 0.7 이내에서 협의라고 네. 0.9에 이내로 써놓은 그대로 0.6이면 0.6 이내에서 협의라고 써줘야 소비자들이 가보고 중개하시는 분들이야 매일매일 보는 표지만 소비자들은 2년에 한 번씩 보는 표고 사실 웬만하면 평생에 중개 수수료 이렇게 내본 일들을 처음 해본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저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제 되게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거래할 때 막판에 저렇게 돼 있으면 그 처음에 요율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중개사들이 그 최고 요율을 들이미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0.7입니다. 그 살려고 했다거나 혹은 팔려고 했던 분들이 막판에 그렇죠. 이거 계획이 이것 때문에 틀어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최고 요율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은 차제에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좀 중개사 사무실에 중개사도 이제 알리고 알리고 그런 권리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좀 확실하게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순환 기자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오케이. 1%는 좀 배워야 돼. 장순환 기자의 저런 면을 알겠어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편안은? 그러니까 19일 이후에 계약서가 쓰여지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19일. 그러니까 계약서의 계약 날짜가 19일 이후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19일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 그러면 계약하려면 내가 이 요율이 좀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송 들었으니까 이게 저렇게 써 있어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어쨌든 우기는 거야. 일단 이론적으로 협의 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어쨌든 최고 요율이 뭐 조금씩은 낮아졌으니까 네. 지금 계약하지 말고 19일 이후로 계약하는 게 낫겠네. 근데 그러면 협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표를 저렇게 만들어놨으니. 아니 그래도 거기 상한이라고 써있긴 써있잖아.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9억 원 이상만 협의를 했고 현실적으로는 그 아래 단계에서는 다 상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한 요율을 냈다고요. 소비자들은. 손님 저기 저 0.4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0.4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0.9 이내에서 협의라고 돼 있죠. 알겠어. 그러니까 0.5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지금 부동산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미리 얘기해. 19일 이후에는 바뀐다는데 지금 할 거면 얼마로 할 거고 19일 이후에는 얼마로 할 거냐. 네. 미리 결정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그래서 걸로. 지금 0.9 이내에서 알아서 협의하고 있어서 사실은 0.5쯤 받고 있는데 전 구간에서 그거를 왜 건드려서 0.6, 0.7 이걸 만드냐고요, 왜? 아니 물론 그러면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좀 올렸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차라리 그럴 수 있죠. 근데 홍보는 내렸다고 홍보를 하고 실제로 받는 거는 더 늘어나고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제가 낼 일이야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이상하다. 맞아요. 하여튼 네. 조금 분쟁들이 실제적으로 바뀐 다음에 분쟁들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 네.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국토부가 그래서 이런 거 구조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바꿔? 이거 지금 이제 중개업소에 다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붙일 때 그것만 해주면 붙일 되겠네. 때 어차피 상한요율이니까 상한이라는 말과 이 숫자 이내에서 협의란 말은 동의어니까 상한이라고만 살짝 써놓고 그냥 숫자만 박지 말고 0.6 그럼 0.6 이내에서 협의 0.7 구간에서는 0.7 이내에서 협의라고 써주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왜 위에는 협의를 안 쓰고 맨 밑에만 썼느냐 네.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만든 분이 퇴사했대.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만든 거는 뭐 굉장히 옛날에 잘못 만들 수도 있죠. 굉장히 옛날에 만든 거. 다 잘못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개선할 때마다 좋아져야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실히 네. 낮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0.9% 내던 분들도 있었는데 네. 확실히 이런 분들은 그 상한선만을 해도 좀 내려온 거잖아요. 0.7%로.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내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국토부에서 그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 작업 중이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확실히 명시할 수 있다면 네. 아무래도 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그런 관련된 왜 반값 부동산 뭐 이런 걸 내세운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데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전반적으로 그런 데 있어요? 네. 뭐 우대빵이나 얘기를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네, 뭐 네. 우리는 다윈 중개 선 언급 후 협찬. 뭐 그런 이제 반값 수수료를 내건 중개 업체들이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아예 네, 우리는 무조건 반값만 받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상한율 이게 다운시킨 걸 계기로 뭐 자기네들은 네. 뭐 반의 반값도 받겠다 뭐 이런 어허.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다 보면 지금 중개 수수료율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네. 그 빌딩 뭐 이런 건 또 다 똑같이 이번에 바뀐 걸로 적용되는 거예요? 뭐 빌딩, 요번에 개인 주택 예. 관심 있어 빌딩? 아니요. 집도 없는데 지금 빌딩에 관심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나온 수수료율은 주택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그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네. 뭐 연립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뭐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요. 뭐 오피스텔은 원래 요율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적용 이번에 바뀐 거에 게 적용하지 않고요. 이전 거 그대로다. 오피스텔은 이전 거 써요? 네네. 지금 뭐 5% 매매의 경우에 0.5%, 예. 그 임대차 계약일 때는 뭐 0.4% 이것도 상한 요율이고 네. 양측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요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다른 건데 안 바뀌었구나 이번에. 나는 뭐 요즘 유행하는 생숙 뭐 다 마찬가지. 네, 생숙도 뭐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상가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상가는 아마 0.9% 이내 협의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 요즘 많이 투자도 하고 사시는 게 뭐 상가 주택, 네. 그다음에 뭐 꼬마 빌딩, 상가인지 주택인지 애매한 뭐 거. 1층은 상가로 쓰고 2, 3, 4층은 뭐 주택으로 쓰고 뭐 이런 네. 주택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예. 근데 뭐 임대차를 할 때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등기에 상가인지 주택인지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그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요. 음. 이제 팔 때가 조금 문제인데 여기 그 국토부에 좀 물어보니까 그 주 면적이 절반이 넘는 걸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많으면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고 상가가 많으면 상가의 요율을 적용하는 뭐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네. 근데 그 아마 듣고 계신 분 중에 공인 중개업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아파트처럼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거,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거, 실제 안 보고도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의 요율과 토지나 단독주택의 요율은 달라야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둘 다 주택이라는 이유로 요율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다. 단독주택은 뭐 하나 중개하려면 진짜 골치 아파요. 각자 취향도 다르고 다 그렇죠.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힘들죠. 예, 매번 여러 명 그거는 다른 요율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는 좀 내리고 다른 건 좀 올리고 예를 들면 뭐 시골 같은데 저렴한 곳은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겨우 하나 하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요율이 그건 좀 올려주고. 조금 뭐 하여튼 제가 뭐 말을 국회- 버릇없이 해서 그렇지 틀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로 네. 바로 보내죠. 뭐 국회로. 네. 자, 다음 얘기. 전세 대출 네. 뚫어준다고 했는데 뚫리긴 뚫렸는 것 같죠? 예. 네, 맞아요. 어제 전해드렸는데 전세대출은 풀어준 게 맞습니다. 네. 어제 고승범 위원장이 이제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빼겠다 얘기를 하고 뭐 어제 은행 부행장들을 불렀어요. 그 대출 관련된 부행장들을 불러서 네. 전세대출, 잔금대출은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만큼 해주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에 막혀있던 뭐 우리 농협이라든지 NH농협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전세대출을 열었는데 네.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전세 대출만 열어주면 분명히 다른 걸 좀 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하루 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오늘 보면 하나은행, 예. 이 하나은행이 지금 대출 총량이 작년보다 한 5%대 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총량 관리 목표 6%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은행부터 이제 하나은행 전세 대출을 열어줬지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비대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는 취급하지 않겠답니다. 진짜 저는 저는 이게 더 황당한 것 같네. 왜요? 아니 예를 들면 그 고승범 위원장이 했던 얘기도 그러니까 워딩이 그거잖아요. 네. 가계 대출을 조이는 건 맞지만 전세 대출은 예외로 해주겠다. 그래서 유예해주겠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여기 카운트를 안 해줄 테니까 예. 해줘라. 받았으면 받아가고. 받아가라. 근데 그럼 전세 대출만 열어줘야지. 전세 대출을 열어줬으니까 전체 총량이 늘 것 같으니까 네. 딴 걸 줄이라 그러면 그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예 대출을 안 해줍니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네, 무주택자가 1주택 되는 주택담보대출도 안 해줘요?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고 다른 네. 은행은 뭐 여전히 해주죠. 해주죠. 근데 하나은행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건 이제 다 여기 찼으니까. 다 찼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전세는 별도로 해주고 안 치는 걸로. 전세는 별도로 해주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아니라도 다른 대출 증가율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왜 하나은행부터 사실 시작했는데 지금 왜 11월 하순쯤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왜 그 전에 왜 올 뭐 6, 7월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 증권시장에 대형 IPO 뭐 이제 유망주들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신용대출에서 쫙 빼갖고 거기다 일단 투자한 다음에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환불받으면 신용대출 갚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뭐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다시 되면 가뜩이나 지금 쿼터가 다 차가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면 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불려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미리미리 관리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성실하고 착해요 우리 장선원 기자는. 성실의 아이콘. 우리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흔들림 없이. 네, 관계자를 모셔온 듯한.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장 기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12월까지는 올해 연말이니까요. 네. 12월까지는 이렇게 한도에 찬 은행들은 더 이상은 이제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네. 12월 지나면 1월이면 다시 해주나요?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줘야죠. 총량 관리 규제라는 게 다시 리셋되니까요. 리셋되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가 6%대고 예. 아마 목표한 게 내년에는 4%대일 거예요. 올해보다 총액으로 4%까지만 늘어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뭐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총량 자체도 증가 폭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동안에 못 받았던 대출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대출 수요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할 겁니다. 몰리겠네. 네. 몰리면 또 관리를. 총량 관리란 것도 뭐 지금 연간 쿼터가 6%인데 연간으로 하니까 너무 막판에 몰린다. 이제 월별로 한다든지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러면 있겠다. 뭐 관리가 가능하니까. 월초에 노려. 월초를 노려야 되겠네. 불안해 정말. 매월 말일날 은행 앞에 텐트 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나라 이제 가계 대출이 많아서 이제 생기는 문제죠. 남은 내용 좀 먼저 일단 들어보죠. 네. 예. 뭐 이게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래요. 예. 오늘 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1.16% 지난달보다 한 0.14%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4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거라고 그러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이제 주담대의 기준이 돼요. 변동형 주담대 기준이 돼서 그렇죠.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담대 변동금리도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주택 그 이자 부담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일반 그 시중은행들이 적용을 받을 건데 여기 한 0.14% 포인트 올랐으니까 그만큼 적용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국민은행 그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이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이 한 3.4%
4% 주담대 그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3.4에서 한 4.67%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4% 정도 되네요. 이게 예. 이제 한 달 전보다 한 0.4% 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뭐 그 8월에 금리도 한번 올리고 그래서 그런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계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수요를 줄이려는 게 이제 뭐 대출 문턱을 올리거나 이제 금리 허들을 높여서 수요 자체를 조금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는 뭐 다른 노력이라는 게 우대 금리 같은 경우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지금 그렇게 또 많이 하고 네, 있죠. 실질 금리 고객들이 지금. 부담하는 실질 금리가 네.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금리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또 올린다고 하고. 네, 뭐 지난번에 10월에 금리는 동결했는데 11월에 올린다 그때 동결하면서도 사실 예고했고 네. 오늘 이주열 총재가 국감장에서 11월에 큰 별다른 경제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네.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그 하셨으니까. 기사도 보고 진짜 약간 네, 이미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리 올린다고 저렇게 명확하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행 총재가 네, 네. 네. 와. 보통 약간 뉘앙스만 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야. 뭐 이미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서 시장 금리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또 이분이 이제 내년 임기가 거의 다가왔을 거예요. 내년 네. 3월 말까지 아마 임기일 텐데 뭐 본인 이제 그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키고 나가고 싶은 자기 내린 건 다시 올려놓고.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으실까 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올릴 것 같으세요? 내기 한번 할까요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올리겠지 그럼. 11월에? 전 올린다. 내린다로 거세요. 저도 올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안 올리면 진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 참. 알겠습니다.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올리는 걸 올려놓은 걸 유지할 수 있느냐가 걱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출이 많아지고 있어서 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막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만 많아? 그럼 우리나라만 많대요.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뭐 잘못하면 4강 안에 들고 세계 4강에 들고 막 이럴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이제 들여다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들도 있고.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임대사업자가 개인이니까 네. 개인들이 집을 사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 개인이니까 대부분 개인이죠. 한 80%가 개인이니까 개인이 그 부채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가계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든 절반 이상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서 집주인이 기업이에요. 기업이 대출을 받. 기업 대출로 잡힌다. 그러니까 똑같이 집 대출인데 그건 기업 대출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나라와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많아. 집주인이 개인이라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 나라 왜 이렇게 가계 대출이 적지? 아니 집주인이 기업이니까 기업 대출로 잡혀서 그렇지 집 대출 다 모아봐 그러면 비슷하다고요. 그 아마 임대사업자들이 개인이긴 한데 네. 임대사업용으로 빌리는 대출은 네. 그 임대사업 그 자영업자 대출로 아마 잡힐 거예요. 카운팅은.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 사업자는 따로 있고 소수가 따로 있고 전반적으로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컨셉은 다 이제 대체로는 가계 주택이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어제 성공하시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대출이 사실은 되게 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잡아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그렇게 네. 하려면 사실 전세 대출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비중 크잖아요. 늘어나는 대출의 절반 정도가 가계 대출의 절반이 전세 대출이고 예. 사실 그냥 일반적인 주담대는 많지 않거든요.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인데 금융당국에서도 웬만하면 전세 자금은 건드리지 않고 싶어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 금융당국이 이제 작정하고 그걸 얘기했을 때는 이걸 잡지 않으면 사실 가계 대출을 잡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청와대에서 뭐 두어 번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네. 기조 바뀌었잖아요. 그 전세 대출을 잡지 않고 가계 대출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풀어주라 이런 시그널을 줬다는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가계 대출보다 뭐 다른 거에 더 우위를 두겠다 관리보다 뭐 이런 그래도 얘기가 아닐까.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그래서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실망스럽다. 장순원 기자가 실망스럽기도 합니까? 이 정도 표현이면 화난 대단히. 거야, 이거. 물론 이제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 상황도 있고 뭐 개개인별로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걸로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모이다 보면 약간 가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천명하고 이렇게 후퇴를 한다는데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사는데 대출을 하나도 안 받으면서도 집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니까 전세 대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 막 2억씩 3억씩 막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 대출이 없으면 그럼 서민들은 어디로 가냐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하려고 하는 고민의 컨셉의 방향에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면 전세 제도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뭐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월세로 가야 되니까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수해야죠. 어떻게 했어요? 감수해야지 그거는. 그게 너무 아플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월 임대료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의 국가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 많다는 것도 참 맞는 말이지만 임대료가 매우 싸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네. 별로 비싸. 근데 뭐 물론 이론적으로 맞는데 전세 사는 입장에서는 전세가 없어진다는 게 참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한다면 전세 대출도 유지해야 되고 이건 그냥 숙명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결정을 내려서 이걸 좀 줄이고자 한다면 전세 제도 자체를 손봐야지.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데 전세 대출을 줄이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우울해. 네. 다른 의견 없나요? 여기까지. 야, 네. 오늘 장성 기자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얘기를 너무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제를 갖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져서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 장순원 기자가 오늘 실망스럽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진짜, 거예요. 보기에는 이 정도 표현이면 많이 잘못한 거예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철저하게 했어야지. 오늘도 그 얘기 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할 건지 아니면 서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규제를 안 할 건지를 미리 정했어야지. 대출 규제를 하다가 대출 규제하면 당연히 불편해지는데 불편하다고 다시 대출 규제를 안 하면 이럴 거면 왜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혼선을 준다는 거예요. 왜? 혼선을 줘요. 혼선을 주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참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죠 뭐. 네. 백브리핑. 네. 예, 정규직 기자 네.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